어머나? 보통 굴착기는 아침 일찍부터 해 있을 때 일을 하는 건데 해질 무렵이면 슬슬 이제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묘성 기자님. 그러게요. 굴착기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됐을까요? 지난달입니다. 충북 옥천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차별적인 난동을 부린 한 주민 때문에 마을이 정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영상이 있어요, 네. 저 멀리 작업 중인 것 같은 굴착기 한 대가 보이는데요. 어머. 자세히 보니까 컨테이너를 이렇게 통째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어머. 사실 이 컨테이너는요, 이웃 주민의 농막이었는데 어머. 게다가 같은 날 밤에도 굴착기가 막 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어머. 주차되어 있던 이웃의 차량까지 굴착기를 이용해서 사정없이 내려 찍고 있던 겁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본인 농막을 훼손해도 문제가 될 판인데 다른 사람의 농막 그리고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 지금 저렇게 훼손하고 막 종이장처럼 찌그러뜨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굴착기로 그 농막과 차량을 훼손한 이런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 역시 이 마을의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차량과 농막의 주인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웃에 살고 있었다 그래요. 평상시에도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땅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그 맞닿아 있는 경계 지역에다가 농막을 지었던 거예요, 이웃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아마 좀 옥신각신이 있다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70대 주민은 본인이 아마 술을 좀 마셨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분노를 사기지 못한 채 굴착기로 이웃의 농막과 차량을 저렇게 훼손을 시켰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이웃을 향해서 평상시에도 그 굴착기의 그 버킷이라고 하죠. 앞에 그 바가지 부분 그거를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대한민국이 무슨 무법천지 국가도 아니잖아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분노가 치민다면 법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든가 해야지. 저 무슨 짓이에요 지금. 자, 결국은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도 나섰습니다. 자, 근데 이 70대 남성은 범행 후에 자신의 농막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소방과 협조해서 강제 개방에 나섰는데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네. 소방관이 장비를 이용해 이 농막의 문을 열어주자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긴박해 보이죠? 어머머. 경찰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흉기를 이리저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자, 경찰 이런 저항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망설임 없이 3단봉으로 흉기를 내리치고요. 곧바로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테이저건을 맞은 저 70대 남성은 꼼짝도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관들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허준 변호사님, 요즘 진짜 뉴스파이터에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말이죠? 저기 사람이 할 짓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잘한 것도 없는데 경찰관들한테 흉기로 위협이라니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짧게 보였지만 저렇게 흉기를 들고 경찰관까지 위협하면서 대치한 시간이 무려 3시간이나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경찰을 3시간 동안 위협했으니 죄가 추가될 수밖에 없겠죠. 대치 끝에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은 특수 재물손괴 혐의에다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결국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됐습니다. 주사한 뒤에 검찰로 넘긴 상황이고요. 이 남성은 아마 이렇게 위험한 굴착기를 가지고 이렇게 농막을 부쉈을 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위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엄중한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저 당시에 이웃 농막 피해자의 피해를 보신 분의 농막이나 차량에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굴착기에 이 버킷이라는 그 앞에 있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상상만 해도 사람이 만약 다쳤다면 진짜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최명기 원장님 세상에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언제부턴가 욱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왜 저런 짓을 해요 진짜. 일단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 굉장히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똑같더라도 굉장히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분이
저 안에서 3시간 동안을 갖다 버텼다는 거는 저 분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인간이라고 할 판데 지금 저 남성이라고 하세요. 그냥 저 남성. 네네. 저 좁은 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3시간 동안 있었다 그러면은 본인도 굉장히 이성을 갖다 잃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 주위에서는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공무원들을 밝혔겠지만 아마 저 사람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가해를 한 사람이 자기한테 보복을 한다는 것도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문을 갖다 열자마자 신속하게 흉기를 갖다 빼앗고 대처한 점은 진짜 경찰이 대응을 갖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어디 감히 대한민국 경찰에게 흉기를 들이대요. 그리고 이웃 주민의 재산도 훼손했기 때문에 손괴했기 때문에 법의 무거운 처벌 달게 받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원에서 영차 조깅해도 모자랄 판에 돈 뭉치기를 주고받는다? 뭔가 좀 낌새가 안 좋은데요.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유명 전통시장 근처 공원이 있는데 공원하면은 통상적으로 평화로워 보일 텐데 무질서한 범법 행위가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네네? 나이가 지긋한 노인분들이 공원에서 윷놀이를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은밀하게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바로 돈 뭉칩니다. 어머나. 게다가 한두 명만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던 중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포착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보셨죠? 갑작스럽게 몸싸움이 벌어진 건데 아이고. 한 남성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상의를 저렇게 탈의를 한 채 어디선가 지금 무엇을 보이시죠? 어머. 손에 들고 왔습니다. 둔기였습니다. 저렇게 상의를 탈의하고 둔기를 들고 나타났고 그러던 이 둔기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요즘 진짜 대한민국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절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무법천지 공간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 일도 많아요. 지금 둔기를 들고 시민까지 위협한다니 지금 경찰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어찌 됐을까요? 그 다음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김묘성 기자님 물론 공원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윷놀이 같은 건 할 수 있죠. 근데 건전하게 하면 누가 뭐라 해요, 진짜. 그러니까 말입니다.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전통 윷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자세히 보니까 공원에서 대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윷놀이 도박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빨리 현장을 급습할 수 있었던 것일까?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첩보를 먼저 입수를 합니다. 주요 관광 명소라고 했잖아요. 그 전통시장 내부에 위치한 공원에서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판이 벌어집니다. 라는 첩보를 먼저 입수를 하고 그다음에 잠복 근무에 들어갑니다. 영화 같죠? 그 단속 일주일 전부터 현장에 경찰들이 잠복을 하면서 도박 참가자들의 인상착의도 다 살피고 도박의 진행 방식 등을 그냥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영상으로 다 찍어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위해서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던 중에 맨 처음에 보셨던 그 영상 기억하시죠? 돈을 잃고 시작된 그 싸움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어쩐지 이게 그냥 공원에 걸려있는 CCTV라고 보기에는 되게 이 돈 뭉치 주고받는 거가 막 포착되니 CCTV가 인공지능이 있나 했더니 와 대박 사건. 경찰이 체증 자료로 증거 자료로 영상을 찍고 있던 거기에 딱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김현희 평론가 왜 저러고 살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 도박에 참여했던 일당들은 그 주 연령대가 주로 50대에서 70대 정도라고 하고요. 뚜렷한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 도박의 방식을 보면은요, 미리 이제 판돈을 건다 그래요. 그래서 윷놀이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그 승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그래서 맞추게 되면 그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그런 도박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현장에서 그 판돈 358만 원을 압수를 했고요.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도박을 해온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저렇게 지금 경찰이 어떻게 보면 장기간의 잠복 끝에 저 일당들을 이제 검거한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저 전통시장 내 공원에서는 이제 다 도박이 사라졌을까요?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한번 싹 잡아갔는데도 그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했어요. 당일 저녁에도 했죠. 원래 비 맞으면서도 해요, 저분들은. 도박 신고 들어왔을 때 그 정보기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다 보니까 현장을 이탈하거나 단속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형사 25명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도박을 뿌리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검거된 이튿날 지금 주변 인근 상인분들 지금 이 증언 들으셨죠? 진술. 다음 날 또 열렸다는 거예요. 허지원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 도박이 거의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박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참 어려운 그런 범죄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저렇게 경찰이 단속을 하고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나가서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그런데 어떻게든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고받고 정보 입고 출동하면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사람 체증하기도 어렵고 누군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검거도 어렵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피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도박이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이 계속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예의주시하면서 잠복 근무하고 기습적으로 증거들을 다 모은 다음에 단속 현장에 들어가서 상습 도박범, 특수 폭행범 다 일망타진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장소에서 또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윷놀이 도박을 하는데 이 여기 전통시장이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통행량이 많은데 지나가던 시민이 애들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게 도박인 줄 모르고 윷놀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훈수를 뒀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시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까지 하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겁니다. 이 일로 60대 남성 2명도 추가적으로 특수폭행 또 검거가 됐겠죠. 구속해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뿌리 뽑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늘 뉴스파이터 시간에 말씀드린 음주운전 그리고 마약 그리고 또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불법 도박도 반드시 근절돼야겠다. 그 근절되는 순간까지 뉴스파이터가 여러분과 함께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반가운 이름 이성미 씨가 나왔는데 5명의 엄마를 모셨다면 김묘선 기자님 드라마에서 많이 엄마 역 다른 엄마분들을 모셔봤나 봐요. 네, 배역으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요. 드라마는 아닙니다. 이성미 씨의 어린 시절 직접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성미 씨에게는 어머니가 5분입니다. 친어머니 1명 그리고 새어머니 4명. 이렇게 5명인 건데요. 이성미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은 부산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의 어린 시절은 보따리를 싸는 게 일이었다. 나는 엄마를 5명이나 모셨다. 가정 환경이 계속 달라졌던 그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성미 씨 기억 속에 어머니라는 존재가 딱 인식이 됐던 때가 30살 때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너무나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성미 씨의 이야기 직접 한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네네. 내가 사진을 보면서 이상하다 그랬던 게 100일 때 엄마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고모부가 안고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 그리고 3살 됐을 때, 4살 됐을 때부터 엄마가 있는 사진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그 나를 놓고 간 엄마와 헤어지고 나서 혼자 키우시다가 엄마가 생기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 친엄마인 거 몰랐겠네. 너무 잘해갖고 친엄마인 줄 알았지.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가끔 엄마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뱉는 게 뭐지 그랬던 게 아유 너는 네 엄마가 낳지도 않았는데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다가 이제 곧 초등학교 6학년 때 새엄마가 돌아가시고 아이고. 이성미 씨한테 저런 사연이 있을 줄 아마 시청자분들도 처음 들으신 분 많으실 건데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세상에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사랑과 정성으로 하도 키워주셔서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새엄마를 따는 거 와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엄마가 그 새어머니지만 얼마나 잘해주셨으면은 이렇게 친어머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까 그러네요. 싶기도 합니다. 자기는 진짜 이 기억 속의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 아이가 너무 어릴 때 말고 어느 정도 좀 인식이 될 때부터는 당연히 우리 엄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주변에서 엄마 친구들이 와서 낳은 엄마가 아닌데 잘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게 무슨 소린가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좀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안 닮았다고 그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하면 제가 삼촌들이 놀리면 울고 그랬거든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농담 많이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려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해주던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이성미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아직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우니까 그냥 따라 울었을 뿐이지 엄마가 죽었다 너무 슬프다 이런 거 느낄 만한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미 씨가 그냥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이렇게 어머니의 죽음이 뭔지 깨닫고 받아들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새어머니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새어머니였는지 이성미 씨 얘기 좀 더 듣고 이어가 보시죠. 네네. 아버지가 급히 새 장갈 드셨어. 뭐가? 급히 새 장갈 드셨어. 결혼을 새장가를 하셨어. 또 드신 거야? 아, 우리 아버지가 바빴어. 그럼 이제 세 번째 엄마네. 그렇지. 아, 그러고도 또 2건이 더 있어. 2건이 더 있어? 아버지 스케줄이 바쁘셨어. 그러셨네. 나도 바빴지 5번 모시느라고. 그래서 첫 번째 엄마는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부산으로 따라 내려갔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형편이 안 되니까 돈이 많은 부잣집 아줌마하고 결혼을 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집에 또 형제가 4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애들 많은 집으로 찾아다녔다. 세 번째도 또 네 번째도 아, 그래? 줄줄이 사탕이야. 그때 당시에는 힘든 걸 몰랐어. 어릴 때니까. 그냥 아버지 따라서 어느 날 바빠. 가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많아지니까 그냥 좋았고 나한테 형제가 생겼네, 나한테 자매가 생겼네 막 이랬는데 살면서 쉽지 않다는 걸 알았지.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가족사잖아요. 근데 최명규 원장님, 야, 진짜 아버지가 재혼할 때마다 원치 않았을 것 같은 그 형제자매가 많은 걸, 야, 그때 당시 어릴 때는 감당 이런 말조차 그냥 형제가 많아서 살아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세상에. 그때 태어날 때부터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혼자 있는 게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외로움이기도 하지만 심심함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있었을 때는 엄마랑 굉장히 잘해줬다는 거는 굉장히 잘 놀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결국은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굉장히 심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형제가 많다라는 거는 같이 잘 어울리고 놀면은 심심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마 이성미님은 제 생각에는 낯선 상황이라든가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불편감이나 겁 같은 게 적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마 그 사이에서 이제 반목이 있게 되면서 그러겠죠. 아, 이게 내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에게 잘 지내게끔 그렇죠. 나를 잘 대해주는 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이제 힘든 인생이 시작되셨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냥 마냥 형제자매 뭐 언니, 오빠, 동생이 많아서 좋았을 수 있지만 커가면서 보면 이제
머리도 이른바 시체말로 머리도 굵어지다 보면 그게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세상에 이 얘기 아마 처음 들으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으실 거 이런 상황. 근데도 이성미 씨의 그동안 얼굴을 밝은 모습만 봐서 그런지 이럴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글쎄, 저도 지금 처음 접했습니다. 저런 가족사가 있으셨다는 거를 저도 몰랐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그쵸.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얘기거리가 있는 것이 이 이성미 씨는 대학 졸업 때까지 졸업식을 한 번도 못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이제 우여곡절이 담겨져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빚쟁이가 너 학교에 찾아갈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나서 졸업식을 못 갔다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식 때는 연탄가스를 마셔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연탄가스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 상태 때문에 못 갔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는 아마 자취를 했었던 모양인데 늦잠을 자서 제 시간에 못 맞춰서 못 갔고 대학 졸업식 때는 방송 녹화 일정 때문에 녹화가 끝나고 나니까 이미 졸업식이 끝난 시간이어서 가지를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미 씨는 졸업사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80년대 이성미 씨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개그맨이라는 그 용어가 처음 쓰여지고 개그 1세대가 굉장히 큰 활약을 보였었는데 희극인으로서 굉장한 절정기에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고 이후 90년대에는 잡지사 기자를 했던 남편과 만나서 3남매를 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앞서서 소개된 바와 같이 5 어머니를 모셨던 이성미 씨는 3남매를 둔 어머니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세상에. 정말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있다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3남매를 키우면서 오순도순 막 이야기꽃을 피울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성미 씨가 싸늘하게 변해서 입을 꾹 닫아버리게 되는 순간이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결혼을 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엄청 싸웠어요. 사이가 나빠진 사이에 제가 너무 찾는 엄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 내 피부치가 엄마가 있으면 내가 좀 의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우리 엄마인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남편도 옆에 있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자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내려앉아서 있는데 우리 남편이 차에 타가지고 나를 위로한다고 딱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했는데 저한테 농담으로 야, 너는 엄마가 많아서 좋겠다. 근데 그 말에 제가 정말 처음으로 마음의 문이 척커덕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랬더니 미안해.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제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해서 1년 반을 말을 안 하고 남편도 필요 없고 내 편은 아무도 없으니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너무 좋겠다. 글쎄요. 듣는 저희도 순간 기가 찼어요. 안진영 기자님, 남편분이 그 순간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저 상황에서는 저는 두 사람의 문제라기보단 상황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분이 싸우긴 싸웠다고 하지만 남편분이 그 친엄마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성미 씨와 함께 갔다는 거는 이성미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걸 보고 아내가 속세양을 느꼈죠. 그 분위기를 풀고 싶어서 농담을 건넸던 건데 이게 이성미 씨 입장에서는 과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미 씨는 이게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도무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였고 만약에 여기서 이성미 씨가 그걸 말이라고 했을 때 남편분이 거기서 아니 뭐 농담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라고 했으면 더 큰 싸움이겠지만 남편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다고 그랬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미 씨한테는 지금도 이렇게 곱씹을 정도로 큰 트라우마하고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때 1년 반 정도 대화를 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저 얘기를 꺼낸다는 건 지금은 남편과 잘 지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미 씨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일을 계기로 남편분도 그러실 거예요. 때로는 10마디 말보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100마디 말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걸 그때 일로 아마 깨닫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성미 씨의 또 밝은 모습, 또 가족분과 오순도순한 모습도 소식 많이 전해주시길 기대를 해볼게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으신가요? 이거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분이기도 하고요. 또 연예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연예인이기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분명 괜찮다고는 하는데 어째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괜찮은 게 맞나? 대중들과 팬들의 걱정을 사는 분이 계십니다. 네? 최근에 이분의 근황에 굉장한 이목이 쏠리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작년 5월 이분의 영상인데요. 네. 어떤 모습이셨는지 같이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뭐 그동안에도 쭉 계속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뭐 드라마도 좀 찍고 그랬는데 2년째 하고 있는 장우상회 이것도 이제 공연했고 그다음에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연출하셨죠. 맞아요. 그것도 이어서 이제 이 리어왕을 또 몇 달을 계속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리어왕 할 때는 체중이 한 10kg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서 뭐 공연 중에는 이제 더러 침도 맞고 그때 조금 이제 체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좀 쉬어야 되는데 드라마 이걸 또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힘이 들었었어요. 뭐 대한민국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바로 이제 우리가 모두가 사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순재 선생님인데 이순재 씨인데 근데 김묘선 기자님 뭐 지금도 왕성하게 뭐 연극도 여러 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굳이 최근 영상 말고 지난해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네, 지난해 10월 영상이었죠. 왜냐하면 그 지난해 10월을 끝으로 이순재 씨의 활동 모습은 사실상 안방극장에서도 또 무대에서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재 씨가 193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 최고령 배우인데 지난해 10월 연극 출연 중에 건강 문제로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1월이죠. 연기대상 시상식에 있었고 거기에 참석을 해서 대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많이 다른 수척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이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고 하지만 후배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저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또 한 번 시상식에 오를 일이 있었는데 건강 문제로 불참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순재 씨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게 된 건 얼마 전 바로 동료 배우 박근영 씨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박근영 씨가 여러 번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이순재 씨가 꺼려한다고 들었다. 직접 뵙지는 못했다. 다른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대중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른 지인, 뭐 이순재 씨 본인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지인분의 입을 빌려 듣다 보니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더라 하는 건데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현준 평론가님 쓸데없는 걱정 기우야. 아니 잠시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를 좀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좀 건강 이상설로 결부시킨다? 좀 너무 좀 과한 건데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 주변에 계신 어르신분들 보게 돼도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신다거나 이게 굉장히 좀 건강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으로 기력이 한번 확 빠지게 되면 다시 일어서는데 굉장한 힘이 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뭐 일설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순재 선생님 뭐 좀 잘 아는 분이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배웠던 것은 지난 2022년 가을경이었습니다. 백일섭 씨하고 노주현 씨하고 같이 연극 무대에 서셨다고 해서 저건 이제 제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요거. 이때 연극 무대에 서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가서 이제 찾아뵙고 연극 끝난 다음에 같이 저녁 식사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저녁 식사 마치고 나서 그 당시에도 연출하는 작품 다른 배우들의 작품을 이제 연출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또 그 야심한 시각에 가신다고 하시길래 주변에서 아우 저희보다 더 쌩쌩하세요 하면서도 일견 속으로는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좀 염려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건강 문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더 염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순재 씨 측 그 소속사 측에서 19일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지금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재활 치료에 힘을 쏟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뭐 다른 이상이 있어서는 아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돌고 있는 건강 악화설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순재 씨 소속사 측 얘기를 100% 신뢰하고 싶어요.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다리에 힘이 없는 부분, 이 부분 이제 이 재활치료에서 좀 힘을 다 이게 튼튼하게 받쳐서 다시 연극 무대 또 브라운관을 통해서 또 뵐 수 있는 그날 빨리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근데 지금 이순재 씨처럼 좀 요즘 통 보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걱정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이 또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네, 그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순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간간히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이 지금 이제 재활 치료 중이고 괜찮다고 하는데 좋지 않으셨다고 느꼈던 지점 중에 하나는 휴대전화가 없어지셨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번호를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한 번호를 쓰셨는데 지난해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아예 그냥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박근영 선생님도 얘기를 한 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가족들이 잘 돌보고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아마 그 마음 안진용 기자님의 마음도 아마 저희보다 더 왜냐하면 또 많이 주례 선생님이셨고 또 간간히 연락을 취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저희보다 이 안쓰러운 마음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일 텐데 아마 안진용 기자님의 바람처럼 또 훌훌 털고 또 금방 일어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또 제가 여쭤봤던 게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연예인분이 또 있다면서요. 네, 바로 개그우먼 박미선 씨입니다. 박미선 씨는 올해 초 건강사능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는데 지난 6월쯤 남편인 이봉원 씨가 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프지만 많이 괜찮아졌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건데 그런데 왜 최근에 다시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박미선 씨의 절친한 동료죠. 조혜련 씨가 한 라디오에 나와서 울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미선 언니를 생각하면 울컥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니를 위해 기도 중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인에게 바람이 있다면 언니랑 연극 무대에 서고 싶고 그날을 기다릴게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안영미 씨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말씀드리면 얼마 전 박미선 선배님이 꿈에 나와 웃어줬다. 난 꿈을 믿는다.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동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들면서 대중들이 그 속내를 알지 못하는 대중들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조혜련 씨나 안영미 씨, 최명기 원장님, 그 이제 조혜련 씨나 안영미 씨가 이 전한 그 메시지의 행간의 의미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 몸 상태가 좋으면 굳이 저런 식으로 뭐 울면서 울컥한다. 지금 정말 회복될 기도 중이다. 이런 표현을 진짜 잘 안 쓸 텐데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팬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걱정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어느 정도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한테 비추어질 수 있냐가 사실 얼마나 아픈가를 갖다 역으로 반영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건강하면은 상대방이 아플 때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상상이 안 가요. 그러나 진짜 아파지게 되잖아요. 말을 한마디 한다는 거, 누구 얼굴을 본다는 거,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는 거, 그 모든 게 다 이제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얘기해야지요. 어쩌다 이렇게 아파. 그러면은 물어보는 분은 한 번이지만 얘기하는 분은 3사람 만나면 3번 그 얘기를 해야 되고 10사람 만나면 10번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서 또 사람의 성격은 어떤 분은 굉장히 의존적이어서 이런 거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면 의지가 된다는 분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독립적이고 혼자 있어야만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는 우리한테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있을 권리를 인정해 드리고 오히려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마음속으로만 기원하는 게 무슨 일인지 하고 위로하려고 연락하는 것보다 당사자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흔히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굳이 안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거나 연락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그래 잘 지내니까 소식이 없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훌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두 분이 또 몸 완쾌되는 것도 몸이 회복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도 조용하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경악스러운 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경입니다. 경찰에게 다급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이 숨져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30대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아니 어떻게 진짜 이런 일,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 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네, 이 숨진 여성을 확인한 경찰 곧바로 인근 CCTV를 통해서 용의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여기서 한 젊은 남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그가 앞선 새벽 시간대에 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달아난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곳이 이제 경찰차 이 기동차가 있는 저곳이 바로 사건이 벌어졌던 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의 사건 현장인데 지금 경찰이 저곳에서 뭔가 단서를 찾기 위해서 지금 분주히 움직였는데 보세요. 지금 당시 사건 현장 물론 이른 새벽시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당시 현장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2층에서 났는데 네. 일단 도망오다가 여기서 피가 절로 많이 배기나 막 누가 신고를 했는데 누가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4층 내려서 이쪽에 좀 신고했다. 네. 여기가 피가 절로 많이 흘렀어요. 벽 쪽이라. 현장, 사건 현장 목격하신 분 얘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당시 상황이 참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해당 주차장에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지하 3층 그리고 차량이 내려오는 지하 4층까지 혈흔이 다수 세상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요. 지하 4층에서 이렇게 많은 혈흔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이 피해자가 피습을 당한 뒤에 그 이후에 뭔가 움직임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피해자를 옮긴 흔적이 아닌가 이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용의자가 실제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지하 주차장이면 CCTV도 다각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경악스러운 짓을 저지른 저 몹쓸 인간은 잡히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속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용의자의 차량이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다는 속보가 지금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아마 저렇게 CCTV가 있다는 걸 모르고 범행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적인 범행이긴 합니다만 상당한 어떤 동기, 그러니까 원한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잔혹하게 살해할 법한 그런 원인이 있지는 않았을까, 배경이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경찰이 수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피해자와 용의자가 지인 관계기는 한데 네.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꽤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피해자가 남성을 신고한 이력이 있다고 하고 또 6월에는 반대로 용의자가 피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경찰 측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어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아니었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이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뉴스를 접할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면 이 뉴스 파이터를 본다면 지금 바로 자수하세요. 그래야지 정말로 땀만 먹지 말고 자수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